김정은 체제 초기인 2013년 5월 50대 초반의 나이에 인민무력부장이 됐던 젊은 군부의 실세 장정남을 기억하십니까? 장정남은 김격식 사망 이후 우리의 국방장관격인 별 4개 인력무력부장으로 고속 승진했습니다. 이듬해인 2014년에는 별 3개인 상장으로 강등이 됐고요.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5차례나 승진과 좌천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장정남의 최근 거취가 확인이 됐습니다. 군 당국은 장정남이 중부전선 최전방을 관할하는 5군단을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북한 5군단 어떤 곳인지 한번 볼까요? 자, 5군단은 북한 5군단 병력은 10만 명 안팎입니다. 중부 전선의 핵심 군단 2곳 가운데 한 곳이고요. 남침시 북한군 기갑부대가 통과하는 진격의 루트이고 대남 공격 최선봉에서는 지상군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주요 군단을 50대인 장정남이 이끌게 됨으로써 그동안 승진과 좌천을 반복했던 그가 김정은에게 충정심을 보여주기 위한 강박감과 또 완벽한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남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당국도 최근 북한이 지상군의 기계화 전력을 대폭 증강시키고 재배치하고 있다며 육상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실제 도발로 이어질지 이슈대담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있었던 다양한 얘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백성문 변호사, 김정아 탈북장교,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5군단. 뭐예요? 5군단이? 네, 5군단이 최전방에서. 어디 계셨어요? 근데 저는 8.15 훈련소에 있었습니다. 8.15 훈련소. 네, 8.15 훈련소는 항해북도 서원군에 위치하고 있고요. 비슷한 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거기에 하나 제가 있던 데가 항해북도 서원군 성월리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 성월리에서 거기 하나를 넘으면 바로 5군단 군인들이 계속 땅콩 몰고 우리 앞을 지나갔거든요. 5군단하고 2군단 하면 북한 군인들 강도군단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상황이 조금 열악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1군단은 원산항을 뜯어서 해안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먹고 살 수 있고요. 4군단은 해주 쪽에 서해바다를 또 뜯어 먹고 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괜찮습니다. 그러나 2군단하고 5군단은 그 산악지대에 그 안에 완전 골짜기에 이렇게 몰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농사가 좀 잘 안 됩니다. 주 음식이 고구마, 감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도 제대로 안 돼요. 그쪽에 옥수수들은 다 요만해요. 팔뚝에 조금 요 정도로 오는 것도 정말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군인들이 이게 조금 가물기 때문에 농사도 제대로 안 되는 데다가 군인들 자체가 물자 공급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됩니다. 산세가 좀 험하고 도로 교통이 완전히 안 좋아요. 정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군인들이 거진 강도로 돌변하는 게 그 군인들인데 우리 요가주에 아마 사건 있었죠. 이슈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북한 그 8호 제품 농장을 습격한 한 개 소대가 북한 내무군 보안원 7명 쏴 죽인 사건 한때 이슈 나왔어요. 그것도 바로 5군단 사건이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나온 사건이 허위사령부 차량 저격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5군단 사건입니다. 근데 이 5군단이 만일 남침을 하게 됐을 경우엔 주력군인가요? 주력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 주력군은 2군단이나 5군단보다도 먼저 기동성으로 말 그대로 기동장갑 법용 부대 자체가 먼저 움직이는 게 8.15 훈련소하고 806하고 420 이런 기동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2군단하고 5군단은 네, 기갑사단이 따로 있고 2군단하고 5군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지상 공격인 거죠. 그러나 지금 5군단의 뭐 이런 문제가 솔직히 과연 그럴까? 저는 여기서 좀 의심되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여기에 군인들이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말 그대로 야생마처럼 길러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김정일 때 정말 배고프게 자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저들한테 너네 남한으로 해서 돌격 앞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당과 수령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총을 남쪽으로 대고 달려올까? 아니면 그 총이 다시 돌아서 굴란으로 변해가지고 평양으로 향할까? 그거는 솔직히 의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뭐였죠? 장정남. 네. 여기 북한에 있을 때 장정남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저희는 못 들어봅니다. 못 들어봐요?
비밀이에요, 장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뭐 군단장 그 이름 자체 아는 것도 솔직히 그게 뭐 체계적으로 다 제대로 이렇게 교육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군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다, 그거는 오히려 반역으로 잘못 어휘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정남이라는 사람이 지금 인민무력부장에서 지금 어군단으로 내려간 게 어떤 분들 혹시 자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자천이 아니고 조금 묵여두고 뒤에서 오히려 키우는 인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현 인민무력부장보다도 오히려 실제 작전 권한이 있는 거는 최전방 군단에 있는 1군단, 2군단, 5군단, 4군단의 군단장들이 오히려 진짜 작전권을 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최전방의 군단장들 정말 아무나 배치 안 합니다. 후방에는 뭐 7군단이나 9군단의 군단장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이 장정남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현영철 죽었다고 처형됐다고 알려진 현영철도 5군단체 출신이라고 그러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야전군에 있어서의 무덤이다, 여기가 가면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과연 북한이 또 다른 육상 도발의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도발 가능성을 저는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말로 도발한다, 진짜로 도발한다, 그거는 정말 과잉충성에 그걸로 나올 수도 있고요. 정말로 장정남이 현영철이 죽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서 여기서 과잉충성이라도 해가지고 뭔가는 꾸며야 되겠다 하면 그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 이들이 정말로 그 가능성에 군인들이 그것을 따라줄까 하는 게 문제거든요. 내가 아까부터 계속 말했지만 2군단하고 5군단의 군인들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겪었던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라는 대로 총알바지로 정말 그대로 나가기에는 쉽지 않다 이거죠. 김정일 때, 김일성 때 태어났던 사람들이 군복무 할 때하고 저희 때 군복무 할 때하고 지금 김정일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군사복무를 하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굶주림에 시달렸던 애들입니다. 그리고 체력이 지금 오죽했으면 145cm에 43kg의 몸무게부터 군대에 나가게끔 다 지원을 했겠습니까? 또 북한 군 내부에 지금 현재 노동 조기대 그 병력이 거진 10만 병력이 되는데 그것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나이 든 47세 이상의 군사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그리고 거기에 있던 젊은 층들까지 100% 다 군에 내보냈습니다. 그것까지는 전력이 얼만큼 부족하다는 걸 우리다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고요. 그 안에 내부 자체가 물자 공급이 안 되다 나니까 그 공급 때문에 군수물자 공급이 되는 말 그대로 땅크 기름이라든가 차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뜯어내다가 팔아버리고, 그걸 팔아버리고 그걸로 해서 먹고 사는 게 솔직히 그 실태거든요. 그 안에 2군단, 5군단. 2군단, 5군단이 군대 나간다 해서 처음에 일단 걸릴 때 2군단, 5군단이 군대 나간다는 소리 듣고 도망치는 수가 너무나도 일상다반사로 벌어져 있고요. 만약 2군단, 5군단이 걸렸다 하면 뇌물을 투자해서 집안 가산을 털어서라도 거기서 빼내온 게 북한 초모의 뭐 하나의 뭐 무슨 순리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일단 유사시에 과연 어떻게 그들이 뭐 남한 침공에 과연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먹힐까, 이런 문제가 조금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영이 진격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장갑을 이용해서 방사포나 뭐 무슨 장거리포 그런 것을 이용해서 뭐 국지전 도발 뭐 타격 정도는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건 조금 얘기할 수가 있겠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이게 도발 가능성 얘기하는 게 너무 오바다, 이런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네네. 김정은의 할머니죠. 김정숙이 낀 반지가 도난당했다. 이게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박물관에 있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기사를 딱 보는 순간에 좀 어이없고 헛웃음이 나고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야 이게 뭐야 이러고서 더 반항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숙이하고 김일성 때는 정말 고난의 시기로, 항일 무장투쟁 시기로 정말 쌀알도 없어서 이럴 때인데, 지금 이 반지가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구경하기 힘든 14K인가요? 18K 반지라고 하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18K 반지라고 하는데 그런 18K 금반지를 끼고 있을 정도로 살림이 괜찮았나? 주민들은 오히려 그것을 반문할 겁니다. 정말로 북한 당국이 이것을 수소문해서 찾을 때는 오히려 놔두고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김정숙,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반지도 도난을 당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거 정말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도난할 수가 있죠. 잘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북한 얘기 잠깐 나눠봤는데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르스 의심 환자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괴담은 SNS에 많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다음 주제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정확하지 않은 감염 경로, 치료법, 예방법 등에 대한 정보 등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관계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공포가 좀 확산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굉장히 지금 그 의외로 심각합니다. 제 후배가 그 LG, 상호로만, 그 뭐 회사의 그 임원으로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지역에 그 괴담, SNS 괴담이 퍼졌는데 그분이 그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감염이 됐다. 그래서 그 회사 내 약속까지 취소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그 서울 지역의 모 병원이라는 이름이 저한테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번지면서 그 해당 병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30-40% 정도 뭐 환자 내방객이 감소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그러는데 심지어 그 어린아이들의 부모들, 특히 엄마들이 그 아이들 애출을 시키지 않는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사실 18일 날 첫 환자, 68세 된 첫 환자가 발병 그 감염 의심으로 보고가 됐을 때 사실 우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처는 좀 잘못한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중동의 모 국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지역은 발병 국가가 아니다라는 그래서 12가지 감염 확인을 해보라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결국 40세, 45세, 77세 된 그 인근에 그 가까운 접촉한 사람을 놓치게 된 결과가 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얘기까지 번져서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말해요. 다시 한번 아까 지금 나와 있던 괴담 좀 보여주시죠. 예. 자, 지금 이러한 괴담 이런 것들이요. 예. 긴급재난 1호 상황이다. 사실이 아니고요. 공기로 전파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백신 판매를 노린 미국의 행보다. 참, 예, 기가 막힌 얘기죠. 사실 무근입니다. 미국 탄저는 다시다. 단적이면 뭐 이거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가지고 너무 갔네요, 저거는. 이거는 너무 나갔어요. SNS.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 그리고 무슨 병원 가지 마세요. 외식 삼가세요. 밖에서 양치질 하지 마세요. 이러한 것들도 모두 괴담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백 변호사님. 네. 이게 근데 괴담, 음모 이런 것들은 어느 사회든 다 있어요. 그렇죠. 9.11 테러 이후에도 온갖 음모설도 나오고 어느 사회든 다 있지만 문제 우리나라는 너무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현상은 어떻게 왜라고 보세요? 사실 이번 사건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사건에 괴담이 유포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 된 이유 예.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SNS를 통해서. 근데 저 왕따인가 봐. 나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병원도 받으셨. 근데 하나도 없어. 실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헛살은 모양입니다. 예, 근데. 그런데 이번 사건에 사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확산시킨 건 이 괴담이라기보다는 저는 질병관리본부의 미흡한 대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보면은 메르스라는 것 자체가 중동발 사스라고 하잖아요. 치사율이 40%가 넘는데 통상적으로 뭐 공기 중 감염도 안 되고 아까 그 괴담이라고 했던 것처럼 공기 중 감염도 안 되고 통상 감염자 한 명이 0.7명 정도를 전염을 시킨다고 하니까 전염성이 굉장히 낮은 질병이에요. 일단 알려진 바로는. 원래 독한 병일수록 전염성은 좀 낮죠.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감염자가 10명을 넘게 지금 감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슈퍼보균자다. 거기다가 접촉 안 한 그 병동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 감염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저런 괴담들이 국민들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걸 국민들이 안 믿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 괴담이 퍼지고 괴담에 관련해서 국민들이 공포심을 갖는 건 정부가 소위 말하는 정보를 너무 통제하고 있거나 국민에게 알려야 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소위 말도 아까 탄저균 이런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면 말도 안 되는 불구하고 얘기죠. 정말 이것 때문에 정부가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주지 않는 건가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괴담이 퍼져 국민들이 공포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정보를 다루는 곳, 그게 이제 정부라면 정부, 아니면 회사라면 회사, 이런 곳에서 정보를 너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부분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전문가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면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메르스가 비말이라고 해서 가까운 2m 이내에 재채기나 기침이나 침에 의해서 근접했을 때 그것도 장시간 2시간여 가까이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앞에 있는 사람의 건강 상태도 나름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기저병이라 그래서 예, 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또 질환이 있으면 감염률이 예. 높거나 낮는데 간단한 통계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1,000명 감염을 해서 434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치사율이 43.3%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 나라의 의료 수준, 그다음에 초기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 이런 게 굉장히 좌지우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76명 중 10명이 사망했지만 실제로 감염국 10명 내에는 한 명도 사망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다.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 같은 데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의료 수준이 높은 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그 감염이 됐다 하도 사망하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너무 지나친 염려는 안 그렇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의료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그 높은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 보편성, 접근성을 어느 정도 용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유럽만큼은 안 돼 있지만 미국보다는 훨씬 잘 돼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미국보다는 훨씬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나을 수도 있는데 근데요. 괴담 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괴담 퍼뜨린 거 관련해서 그 관계 당국에서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죄로 엄벌에 처하려고 하는 건지. 예. 일단 첫 번째로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일단 허위 사실이니까 단순히. 예. 두 번째로 모욕죄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언뜻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전기통신기본법 47조랑 옛날에 미네르바 기억하시죠? 네. 허위 사실 유포해서 네. 뭐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라고 해서 그 죄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유언 결정이 나왔어요. 예. 그럼 이 죄도 안 됩니다, 이제 적용이. 그럼 말 그대로 허위 사실 유포하는 걸로 처벌할 수 있는 죄는 없어요. 유언비어 유포죄 같은 건 유언비어 없어요? 유포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굳이 예. 처벌을 한다면 예. 지금 실명이 거론돼 있는 병원에서 예. 이 허위 사실 유포 때문에 업무가 방해가 됐다. 그러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 놀랬거든요. 뭐로 처벌한다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아니 나라에서 제대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를 이 이후에 말 몇 번 퍼뜨렸다는 걸로 법조항도 애매한 걸로 처벌하려고 해. 이것도 공포정책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이제는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나름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일단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과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반이 총력 대응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국가적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대통령도 어쨌든 나왔는데 조금 시기는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하여간 정부가 네. 좀 신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 사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질병본부 같은 데서 우리 백승훈 변호사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공유를 국민에게 확실하게 하고 정보 공유? 예, 그렇죠. 정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실상을 갖다가 바로 알려주는 이런 형태가 민간인이나 또 관련 기관이나 또 의료복지부나 이런 데서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대응하는 시스템 이런 게 있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런 정보 공유를 해주는 게 가장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 공유 근데 이게 사실 처벌과 마땅치가 아니고 참 경찰이나 검찰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벌은 해야 되는데. 사실 경찰 검찰은 이런 부분 수사는 말고 다른 거 하셔야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벌의 근거도 미약하고 사실상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병원에서 문제 삼지 않는 한은 처벌할 수 있는 그 조항 자체가 없거든요.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에서 지금 이 메르스에 관련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를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고래사냥으로 유명한 감독이죠. 배창호 감독이 오늘 철로로 추락을 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방송 진행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일입니까? 네, 오늘 아침 6시가 채 안 됐는데 그 한티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대치동에 서울 맞습니다. 수서경찰서 갔는데 거기서 왕십리 쪽 수서경찰서 간 듯이. 왕십리 쪽 승강장에서 혼자 예. 계시다가 예. 전동차가 들어오기 얼마 전에 바로 이렇게 투신하는 형태가 CCTV에 포착이 됐죠. 근데 처음에 이제 이 신고가 돼서 경찰에서 출동을 하고 119 구조대가 출동을 하고 자동으로 수서경찰서에서 이제 폭력 1팀에서 취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자살 미수 사건이라 직접 사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옮겼는데 나중에 이제 이장호 감독을 통해서 내가 투신을 한 게 아니라 수면 장애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추락이 된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경찰 CCTV 상으로는 투신한 부분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 배창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장이세요. 거장이시고 헛디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사실 자체는 뭔가 굉장히 업적에 대한 압박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추론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과거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시는 거죠. 고래사냥 하면은 그렇죠. 딱 배창호 감독 하면 고래사냥이 딱 그럼요. 떠오르고 그 이후에도 황진이나 기쁜 우리 젊은 날 정말 우리들이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든 감독이신데 그 이후에 사실 뚜렷한 성과는 그 이후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김종학 그 대표 아시죠? 김종학 대표가 이제 네. 스스로 목숨 끊었는데, 그러니까 무언가 큰 업적을 이뤄놓으신 이제 감독이나 아니면 연예인분들이 그 이후에 그것과 필적할 만한 작품을 내놓지 못하거나 그런 연결성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압박감을. 스스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분도 지금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그 압박감에 시달리다가 수면장애 빠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마음을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많이 이뤄놓으셨고 지금 거장으로 우리들이 모두 이렇게 추앙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후학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지도 좀 고민을 하시고 그런 쪽으로 가셔야지 더 큰 업적을 위해서 본인을 망치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아침에 이 관련 그 뉴스를 하나 했었었는데 CCTV 상으로는 투신한 걸로 보인다라는 게 일단 경찰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투신이 아니라 발을 헛디뎠다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한티옥은 스크린 도어가 없어요. 글쎄요. 다 있잖아요, 스크린 도어가. 그러니까 스크린 도어가 없는 한티옥을 이용했다는 건 자살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래도 지금 사망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렇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누구든 나이 먹습니다. 나이 먹다 보면 누구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 먹는데 막 보톡스 맞고 막 젊어 보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장 깨끗하게 나이 먹고 늙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이 들수록 똑똑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현명함으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다독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